안녕하십니까. 2016년 전기기사 3회 2과목 전력공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좀 시작할게요. 자,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송전거리, 전력, 손실률 및 역률이 일정하다면 전선의 굵기는 그랬는데 손실률에 밑줄 좀 치세요. 손실률에 대해서 1회, 16년 1회, 2회, 지금 3회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손실률을 우리가 H라고 표시한다면 H는 삼상전력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놈을 보냈어. 100%를 보내주면 전력 손실이 얼만큼 생겼느냐의 B가 손실률이죠. 네, 그걸 우리가 100분율로 나타낸 걸 손실률이다. 그래서 삼상전력 손실의 B다. 100이라는 숫자는 이제 좀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센트법을 100으로 나누면 얘가 PU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PU법, 퍼유닛법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내보면 얘가 삼상전력이라는 놈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다. 이것 분의 삼상전력 손실은 우리가 3 I자승 R로 알고 계실 것이고, 이거를 분모분자에다가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나누면, 보시면 I는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 상태에서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다. 요거 식을 좀 정리할 겁니다. 식을 정리하면 루트 3이니까 3이 되겠죠? 3 V 두 개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해 P하고 3 P하고 R만 이렇게 남겠네. 그죠?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선의 굵기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자, 요 상태라면 3하고 3 날라가면 요 P하고 전압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P와 전압은 V의 자승에 서로 비례하는 거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죠. 다른 것도 물어봤네. 거리도 물어보고 그랬네요. 좀 더 풀겠습니다. 거리까지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걸 좀 더 정리하면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뭐만 남는 거죠? P에다가 R이라는 놈은 전선의 저항 R은 로 단면적 A분의 길이 L로 표시할 수 있겠죠? 로 단면적 A분의 길이 L이다. 이게 R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전선의 굵기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전선의 굵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거 물어봤네. 전선의 굵기는 전압의 자승에 뭐하는 상태죠? 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거죠?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거지.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4번이네, 4번. 요거 물어봤네. 전선의 단면적은 전압의 자승에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그죠? 요거와 요거는 자승의 비례. 요거와 요거는 무슨 관계? 고유저항과는 전력은 반비례. 그죠? 반비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력 손실률은 전력에는 비례하고 전압의 자승에는 반비례하고 역률의 자승에 반비례하는 거겠죠. 이렇게는 반비례, 이렇게는 비례. 자, 그래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보죠. 22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 물어보니까. 자, 중성점 지점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중성점 지점접지. 자, 변압계가 있으면 R상, S상, T상이 있다면, 또는 A상, B상, C상이 있다면 중성점을 이렇게 직접 접지했답니다.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는데, 보기 1번부터 보시면 1번 계통의 과도한 정도가 나쁘다. 직접 접지 계통에선 과도한 정도가 나쁘냐? 예, 나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선이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지락고장 전류가, 대단히 큰 전류가 중성점에 영향을 줍니다. 얼마? 일선 지락 전류가 3I0라는 큰 전류, 삼상 단락 전류와도 비슷한 전류입니다. 얘가 삼상 단락 전류와도 거의 같은 전류가 변압계에 영향을 주니까 안정도 측면에서 아주 나쁩니다. 두 번째, 변압계 단절연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단절연이 뭐냐면 우리 변압계 중성점을 지구에다 이렇게 접지해 놓은 거죠. 지구에다 접지해 놨으면 지구의 전위는 0V, 그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중성점도 몇 볼트? 왜? 전선을 이렇게 묶어 놨으니까 이론적으로 0V입니다. 네, 여기에 가면 무슨 전압 걸려 있어? 각각의 A상, B상, C상에 단자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죠. EA, EB, EC에 단자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 요게 코일이라면, 요만큼이 코일이라면 여기 코일은 0V, 요 코일은
단자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투트난이다. 그럼 단자전압이 루트 3분의 22.9kV니까 단자전압은 얼마? 13.2kV에 단자전압이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절연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절연을 여기가 0V고 여기가 단자전압이 걸려 있다면 절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단절연이라고 합니다. 단절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일선지락 시 건전상의 전압은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한선이 지락됐을 때 C상이 지락됐다면 나머지 건전한 A상, B상은 전위가 얼마큼 상승되느냐? 전위가 상승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직접 접지 계통에서. 왜 그러냐? 얘들은 유효접지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효접지. 전위가 상승되지 않게 우리가 유효접지를 하는데 그 유효접지 범위 안에 직접 접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전한 상은 전위가 상승이 되지 않습니다. 전위가 상승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직접 접지에 여기에다가 저항을 달아볼까? 저항을 달면 얘가 저항 접지가 되는 거죠. 이때 한선이 지락되면 나머지 건전한 전위 상승은 얘보다도 약간 커집니다. 전압이 약간 더 올라갑니다. 얘보다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접지로 갔다. 비접지로 갔을 때 한선이 지락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나머지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은 어떻게 되느냐? 비접지 계통에서는 델타 결성 계통에서는 루트 3배만큼 전위가 상승됩니다. 누구보다? 직접 접지의 전압보다도 루트 3배만큼의 전위가 상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리액터 접지 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가지 방식을 비교를 하는데 소리액터 접지 계통에서는 한선이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나머지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얼마큼 되느냐? 얘는 루트 3배 이상의 전위가 상승됩니다. 결국 직접 접지 계통에서는 전위 상승이 얼마만큼 밖에 안 된다? 약 0.75 그러니까 75% 정도밖에 전위 상승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위 상승이 거의 안 되는 거죠. 75%면 100%도 안 넘겼으니까 당연히 전위 상승이 아예 없는 거죠. 전위 상승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리액터 접지에서는 전위 상승이 커진다. 그런 의미로 보시고 4번에 보시면 일선지락전류가 적어. 일선지락전류가 대단히 크다 그랬잖아. 직접 접지에서는. 대단히 커서 차단기가 대단히 커져야 되겠죠. 일선지락전류가 적어 차단기의 차단력이 감소된다가 아니라 일선지락전류가 대단히 커서 차단기가 커져야 된다. 차단 능력이 커져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잠깐 정리 좀 하면 우리가 일선지락고장이 발생했을 때 직접 접지 계통의 전위 상승은 누가 가장 크다? 소리액터 접지 계통이 가장 크다. 전류로 보면 일선지락 전류로 보면 가장 큰 게 누구예요? 직접 접지. 가장 적은 건 누구야? 소리액터 접지가 가장 적습니다. 전위 상승으로 보면 누가 가장 적어? 직접 접지가 가장 적고 누가 가장 커요? 소리액터 접지 계통이 루트 3배 이상 전위가 상승되기 때문에 가장 큽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 전류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유도장애가 발생하는데 유도장애, 통신선이 옆에 있다면 유도장애는 누가 가장 커요? 유도장애는 얘가 가장 크고 유도장애 가장 적은 건 누구예요? 얘죠. 안정도 측면 볼까? 안정도는 가장 나쁜 게 누구예요? 얘가 가장 나쁘죠? 왜? 전류가 크니까. 그래서 안정도는 가장 좋은 게 누구다? 얘다, 얘.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 전압 상승은 직접 접지가 가장 적고 고장 전류는 가장 큰 게 직접 접지. 유도장애도 가장 큰 게 직접 접지. 안정도는 가장 나쁜 게 누구? 직접 접지. 이렇다. 여기까지 좀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이 4번이고요. 24번을 좀 볼까요? 23번. 자, 23번은 보호계전기의 보호 방식 중 표시선 계전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풀이를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서브스테이션, 변전소가 있어요. 여기서 세선을 끌고 와서 다음 변전소로 이렇게 전선을 보낼 때 여기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도 고장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단락이 되든 지락이 되든 이 고장을 검출해서 서로 수신하는 게 어떤 선이 필요해요. 아니면 그냥 마이크로 프로세스로 할 거냐. 마이크로가 뭐야? 그냥 전파로다 이렇게 무선으로다 할 거냐. 아니면 여기다 광케이블을 깔을 거냐.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 이렇게 통신선을 새로 깐 게 이게 어떤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표시선 계전 방식이에요. 와이어를 이렇게 새로 깔아놓은 거, 이걸 우리가 표시선 계전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표시선이 새로 깔리기 때문에 얘는 장거리에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단거리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전 방식이 아닌 걸 찾으라는데 보기를 좀 잠깐 보시면, 풀이를 잠깐 보시면 방향 비교 방식, 전압 반향 비교 방식, 그 다음에 전류순환 방식, 전송 트립 방식이 있습니다. 유상 비교 방식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이를 좀 참고하셔서 답을 하셔야 되고요. 자, 24번을 좀 보겠습니다.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 운전하던 중 한 대 고장으로 V 결선했다. 이때 V 결선과 델타 결선의 출력비의 밑줄, 출력비를 알으셔야 되고, 출력비와 우리가 이용률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용률. 출력비와 이용률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다는 얘기죠. 출력비는 단상의 변압기 원래 몇 대 가지고 세 대 가지고 운전하다가 한 대 고장나서 루트 3의 단상의 출력이 나온다. 이거의 율, 이게 0.577 나옵니다. 그래서 57.7%가 된다. 출력비는. 그 다음에 이용률은 지금 한 대 고장나서 두 대로 이용하는 거죠.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3상 출력이 나와. 이거의 3상 출력이 나올 때의 이용률은 몇 프로가 되느냐? 얘는 86.6%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꼭 공식은 몰라도 어쨌든 출력비의 크기, 이용률의 크기는 꼭 알아두셔라. 그래서 50.7%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2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전력선에 영상전류의 밑을 치세요. 영상전류가 흐를 때 통신선로에 발생되는 유도장애는 그런데 영상전류는 어떨 때만 생긴다? 25번은 영상분이 생긴다. 영상분이 생겼다. 영상분이 생기는 것은 1선지락 전류가 됐든 2선지락이 됐든 지락고장이 발생했을 때만, 지락고장 발생 시만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고려되는 부분. 자, 이렇게 영상분이 생겼다. 그럼 1선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다는 거네, 그죠? 2선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전력선에 영상전류가 흐를 때 통신선로에 발생하는 유도장애는, 유도장애 전압 2는, 물어본 거죠? 유도전압 장애 2는 j2의 오메가 ml에 원래는 IA상의 전류, IP상의 전류, IC상의 전류가 직접 접촉에 되면서 IA상의 전류, IB상의 전류, IC상의 전류가 고장이 아닌 상태, 평형 상태라면 얘들 합은 얼마예요? 0이죠? 평형 상태라면 얘들의 합의 전류는 얼마라고? 120도 이상 차를 갖고 있는 0입니다. 0. 그런데 얘가 한 상이 고장 났으니까, 지락고장이 발생했으니까 얘가 지락고장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어디에? 이 중성선에. 지락고장 전류가 흐른다. 걔가 얼마로 흐른다는 거야? 3I0로 흐른다. 3I0로 앞면을 싹 바꿔. 그러면서 3I0에 영상전류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지락고장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 영상분에 의해서 통신선에 뭘 일으킨다? 전자유도전압을 일으킨다. 전자유도장애를 일으킨다. 이게 전자유도전압의 크기더라. 그래서 답을 보시면 전력선에 영상전류가 올 때 통신선에 발생하는 유도장애는 전자유도장애다. 전자유도장애. 정전유도장애는 뭐예요? 정전유도장애는 평상시에 대지와 이게 철탑 위에 건설되어 있으니까 C루다 뭐가 된다 그랬어? C루 이렇게 충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평상시에 고장이 아닌 상태에서도 이 C의 불평형이 발생하면 여기에 뭐가 발생한다? 잔류전압이라는 게 생겨서 얘는 대지에 0V로 접지를 해놨으니 전압에 뭐가 생긴 거예요? 차가 생겼지? 걔를 뭐라 그래? 전이차. 전이차에 의해서 여기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야. 그 전류에 의해서 통신선에 영향 주는 게 뭐예요? 얘가 정전 용량에 의해서 유도장애가 일어났다 해서 얘는 정전유도장애야. 그렇지만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무슨 전압이 유도된다고? 전자유도전압이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정전유도장애까지 같이 알아두셔라. 평상시에 시의 불평에 의해 생기는 게 뭐? 정전유도. 일선지락 고장에 의해서 영상전류가 생긴다. 영상전류에 의해서 통신선에 영향 주는 거 전자유도장애. 자, 그랬고요. 26번을 볼까요? 변압기 결선 중 1차에 제3고접파가 있다. 2차의 상고접파 전압이 외부로 나타나는 결선은 그랬는데요. 우리나라 변전소는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발전기가 있다면 발전기를 직접 접지해 놨어요.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이 22kV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변압기라는 걸 이용해서 22kV를 3, 4, 5, 76으로 다 승합을 합니다. 그럴 때 여기가 무슨 결선되어 있다? Y. 2차 측은 무슨 결선? Y.
그래서 송전 철탑을 이용해서 이렇게 Y결선, 세선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철탑을 이용해서 세선이 날아갑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델타 결선을 둔 무슨 건선? 3건선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3건선 변압기를 사용해서 얘는 직접 접지, 1차 직접 접지, 2차 직접 접지, 3차에 조상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 델타 결선을 두는 이유가 있는데, 이 델타 결선을 두는 이유가 뭐다? 여기에 어떤 고장이 발생을 해서 또는 부하의 불평에 의해서 고조파가 들어오더라도, 여기에 들어오더라도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해서 흐르지 2차 측으로 고조파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델타가 있어야.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면 당연히 고조파가 2차 측으로 나타나겠죠. 그 결선 방법이 어떤 거냐 찾으라는 거야. 여기 보시면 델타 없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면접에 가더라도 이렇게 Y결선, 그 다음에 2차 쪽에 또 Y결선, 그 다음에 얘들 우리나라는 직접 접지 계통입니다. 직접 접지해놓고 델타 결선 하나 둬서 또 여기서 발생한 고조파를 얘들아 다 가둬버리는 거야. 이쪽으로는 넘기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고조파가 넘어가서 만약에 델타가 없다? 넘어가면 이 발적이 뭐 되겠어? 당연히 소손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조파에서 큰 전류가 들어가면 얘네들은 약한 전선으로 돼 있잖아. 왜? 회전자니까. 회전을 하는 코일이니까 상당히 약한 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발정이 그냥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조파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거에 대한 문제다. 네, 답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건 표를 좀 외워야 되는 게 나왔는데요. 27번은 시험장에 가셔서 이 표를 못 외우고 계시면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걸 시험장에 가서 한번 우리 풀이 잠깐만 보시면 뭐 어쩌고 뭐 전선의 중량은 어떻고 전력 손실이 어떻게 생기고 뭐 이거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구해봐야 되는데 1분 30초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를 하나 제시할 텐데 표를 외우셔야 돼. 자, 3상 3선식 전선 소요량에 대한 3상 4선식 전선 소요량의 B는 얼마인지 단 배전거리, 배전 전력 손실은 같고 사선의 중선선의 굵기는 외선의 굵기와 같으며 외선과 중선선 간의 전압은 3선식의 선간전압과 같다. 읽어봐도 모르겠죠? 네. 무슨 소리냐면 어떤 Y결선을 하는 변압기가 있어. 여기에 뭐 전류도 다 똑같이 흐르고 저항도 크기도 같고 길이도 같고 전선 굵기도 다 같은 상태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의 전력을 보내는데 또는 이 상태에서의 전선 중량을 구하는데 전력 손실을 구하는 데 있어서 단상 2선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단상 3선일 때의 전력량은 어떻게 되고 3상 3선일 때의 전력량은 어떻게 되고 3상 4선일 때의 전력량은 어떻게 되는데 전선의 중량은 얼만큼 소요되는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력 손실은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는 얼만큼 더 생기고 얘는 얼만큼 더 생기고 얘는 얼만큼 생길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전력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요 표는 꼭 좀 해두시라. 전선의 중량이나 전력 손실비가 단상 2선을 100% 손실이 생겼다. 근데 그거를 단상 3선으로 한번 바꿔보재. 그러면 얘가 전력 손실이 얼마로 줄어드느냐? 전력 손실이 얘가 8분의 3으로 줄어듭니다. 누구에 비해서? 단상 2선에 비해서 8분의 3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3상 3선이면 얘가 4분의 3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 3상 4선일 경우에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요거는 알아두셔라. 꼭 이거는 알아두셔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3상 3선에 대한 기준을 항상 제가 뭐라 했죠? 3상 3선을 기준으로 하랍니다. 이번에는 3상 3선을 기준으로 하랍니다. 단상 2선이 기준이 아니라 3상 3선에 대한 3상 4선의 전선 중량비라고 그랬나요? 전선 중량비를 구하라 그랬나? 전선의 소요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3상 3선에서는 전선 소요비가 얼마라 그랬어? 4분의 3이라고 그랬네요. 3상 4선에서는 전선 소요비가 얼마? 3분의 1이라고 그랬네. 번문수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3은 9분의 4, 1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9분의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구하셔라. 현장 가서 어디 이거 다 풀고 있어? 이 표 하나 외우는 게 훨씬 간단하겠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될 거고요. 자, 요거에 관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여기선 없네요. 자,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2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자, 28번은 요것도 표를 좀 외우셔야 돼. 요것도 미분적분을 수차례 거듭해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표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은 부하가 균일한 밀도로 도중에서 분기되어 선로 전류가 송전단에 이를수록 직선적으로 증가할 경우 선로의 전압 강화는 이 송전단 전류와 같은 전류의 부하가 선로의 말단에 집중되었을 경우의 전압 강화보다 어떻게 되는가? 문제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그죠? 무슨 말인가? 네. 저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압니다. 뭐냐? 이런 거예요. 전원단이 있어요. 전원단인데 부하를 이렇게 설치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 끝에다가 부하 말단에다가 전류가 많이 흐르는 부하를 설치했대요. 그리고 전원단으로 갈수록 전류가 조금밖에 안 흐르는 부하를 설치했어. 결국 이렇게 설치했다는 거죠. 이렇게 설치했어. 이럴 때 이제 전압 강화도 생길 거고 여기서부터 수전단 말단이라면 여기가 소스 측이라면 여기가 리시브 측 뭐가 되겠어요? 받는 측이 되겠죠. 그래서 수전단 전압이 이렇게 됐다면 요 전선을 이렇게 포선해놓으면 부하를 많이 쓰니까 전압 강화 많이 생길 거예요. 그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도 생길 겁니다. 얘를 1이라고 하자. 각각 1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또 부하를 한번 설치해 봤어요. 어떻게 했냐? 우리 가로등처럼 전류 소비가 다 똑같은 놈을 이렇게 평형하게 다 설치했어. 평형하게 설치했어요. 얘도 10A 먹는다면 얘도 부하가 10A 소비하는 부하예요. 이렇게 평형하게 설치하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보다 전압 강화가 어떻게 되는데 얘는 전압 강화가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압 강화가 100V가 생겼다면 얘는 전압 강화 몇 볼트 생긴다고? 50V만 생기는 거야. 이렇게 부하를 그래서 평형하게 설치해야 된다. 이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럼 부하를 이렇게 한번 설치해볼까? 전원단이 있어요. 전원단이 있고 말단이 있는데 전원단에다가 큰 부하를 설치했어. 그 다음에 저 끝에 갈수록 부하를 쬐끄만 거. 얘가 10A 소비된다면 얘는 0.5A만 소비되는 뭐 이런 부하를 이렇게 설치했다고 해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얘에 비해서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는데 3분의 1로 떨어지고요. 전력 손실은 얘에 비해서 5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표를 외워두시면 거의 매번 빼먹지 않고 시험에 출제되니까 꼭 좀 요거는 외워두세요. 이렇게 외워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말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얼마큼 생기느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전압 강화를 물어봤냐? 전력 손실을 물어봤느냐? 전압 강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가 2분의 1로 떨어지더라. 부하를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평형하게 이렇게 설치해놨죠? 네, 2분의 1, 2번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지 이걸 송전공학 이제 대학교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배우는 기본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고대 송길령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풀이를 잘 해놨는데 거기도 대략 해놨습니다. 미분적분을 수차례 거듭해야지만 저걸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죠. 그래서 저걸 저렇게 그냥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기사 3회 시험 문제, 16년도 기사 3회 시험 문제가 전력공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상한 거, 대학원에서나 배우는 그런 문제도 또 나왔네요. 29번도 마찬가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29번도 수전단의 전력 원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랍니다.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반지름의 자승은 이런 거죠. P 플러스 X 값의 자승 플러스 Q 플러스 Y 값의 자승은 원의 방정식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XY축이 있다면 XY축에 어떤 원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 반지름 해갖고 이렇게 수전단 원을 그리고 이렇게 송전단 원이라고 할게요. 이 송전단 원을 그리는 이 원의 공식이 이렇다. 그 원의 공식에서 수전단 값이 주어졌나요? PR 값이 주어졌나? QR. 수전단의 공식이네. 수전단 공식은 여기다가 수전원을 이렇게 그리는데 수전원의 원의 공식은 이렇다. 원의 공식이 이런데 그 중에서 PR 값하고 QR을 구하랍니다. 값이 주어지기를 어떻게 주어졌냐면 얘가 PR의 자승 플러스
QR 플러스 400의 자승은 25만이라고 이렇게 주어졌네요. 여기에서 유효전력을 구하고 무효전력을 구하랍니다.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최대 공급할 수 있는 부하전력 PR을 구하랍니다. PR을 최대로 하려면 PR 이거 뭐예요? 유효전력을 최대로 하려면 무효분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빵이 돼야 되죠? PR을 최대.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전력을 W라고 한다면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유효전력 플러스 무효전력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효전력을 최대로 하려면 얘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되지. 그러면 QR을 0으로 하려면 무효전력 부분이잖아. 이 무효전력 부분을 0으로 하려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QR이. 얘 마이너스 400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답 나왔네. 마이너스 400. 그럼 PR이 최대 전력이 되기 위한 PR의 값은 얼마냐? 얘가 몇의 자승이어야 25만이 나오는 거예요? 500의 자승이어야 25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얘는 값이 얼마인 거야? 그냥 500이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이걸 어렵게 해석을 좀 해 놓으셨어요. 어찌됐든 그렇다. 그래서 QR은 마이너스 400, PR은 500이다. 답이 1번에 있습니다. 1번. 전력 원선도를 좀 더 공부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0번을 보시면 30번 문제 참 저도 요거를 대학원에 가서 배웁니다. 대학원에 전력계통공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전력계통공학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한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슬랙 모선의 지정값은 그랬는데 이거 기술사 시험에나 나와야 되는 문제들이 여기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문제예요. 어찌됐든 슬랙 모선에서의 지정값은 그랬는데 단 슬랙 모선은 기준 모선으로 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슬랙 모선이 뭐고 기준 모선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우리 발전단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도 발전소가 2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계통은 전부 다 이렇게 연결해 놨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변전소가 있다고 할까요? 여기 변전소가 있고 얘도 변전소입니다. 그냥 우리는 부하를 이렇게 쓰겠죠. 부하를 이렇게 씁니다. 부하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발전기가 용량을 계산할 때는 발전기의 용량을 계산할 때는 또는 발전기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얘가 알아야 되는 팩타들이 있어요. 어떤 팩타들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전압을 얼마로 쓸지 전압의 상차각을 얼마로 유지해 줘야 될지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얼마 무효전력은 얼마인지에 대한 크기를 다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얘가 알아야 될 팩타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유효전력의 크기 무효전력의 크기, 그 다음에 전압을 얼마를 만들어줘야 될지, 그 다음에 전압 상차각이라는 게 있는 게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위상차를 전압 상차각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를 다 알아야지만 이렇게 병렬 운전을 서로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병렬 운전을 시키는데 얘도 똑같이 얘를 딱 지정을 해줘 버립니다. PR, QR, E, 될 값을 다 지정을 해줘 버리면 여기 손실이 생길 거 아니야? 송전해 주다 보면 그 손실분도 전부 다 지정을 해줘 버리는 거기 때문에 얘를 지정해 주면 안 됩니다. 하나는 계통의 발전기가 100대 있다면 그 발전기 중에서 가장 큰 놈은 이 값들을 지정해 주면 안 돼. 지정해 주는 값 중에서도 전부 다가 아니라 2가지는 지정을 하고 2가지는 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딱 삼아버리는 거야. 얘가 만약 기준 발전기다 그러면 그 기존 발전기의 모선을 선로를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 모선이라고 하고요. 이 손실 등을 나머지들은 손실까지 다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손실이 생기고 이 손실을 보상해주고 하는 놈은 내가 하겠다. 내가 기준이다. 걔를 우리가 다른 말로 기준 모선을 슬랙 모선이라고 합니다. 슬랙 모선. 그 지정값이 어떤 거냐 이건데 그 지정값이 다 틀립니다. 또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버려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슬랙 모선에서의 지정값이 틀리고 변전소 모선에서의 지정값이 틀리고 부하 모선에서의 지정값이 부하도 모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하 모선에서의 지정값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해 보시면 풀이에 우리가 기질량해서 주어진 게 지정해 주는 값이고 이제 미질량 값이 주어지는데 그 미질량 값 이렇게 보시면 슬랙 모선에서의 값만 주어졌는데 참 너무하네요. 뒤에도 다 풀이 해놨나 모르겠는데 뒤엔 또 풀이도 안 해놨네요. 이 발전기 모선에서의 지정값은 이 중에 4개 중에서도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변전소에서의 지정해 주는 값은 유효전력과 전압의 크기하고 전압의 크기 2하고 그 다음에 델타 값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부하무선 같은 경우는 전압의 크기하고 얘도 이상의 크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슬랙모선에서의 크기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지정해 줘야 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얘도 어차피 슬랙모선이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 지정값. 풀이해 보니까 모선전압의 크기하고 모선전압의 이상각을 지정해 주네요. 모선전압의 크기하고 모선전압의 이상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 그래서 기지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를 기지량 이 4개 중에서도 전압의 크기와 모선전압의 이상각을 지정해 주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4번. 시험장에 가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어찌됐든 버려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원에 가야 배울까 말까, 대학원도 다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전력 계통공학을 해야지만 배울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3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시험 문제가 워낙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은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31번. 동일 모선의 2개 이상의 급전선입니다. 급전선을 가진 비접지 배전계통에서 지락사고에 대한 보호계정기를 그랬는데 2개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R상, S상, T상, R상, S상, T상 2개의 회선이 이렇게 2개의 회선이 같다는 겁니다. 이 2개의 회선이 같는데 한 선에 고장이 발생을 했어. 이 한 선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여기에 R상, S상, T상, 여기에 R상, S상, T상인데 T상이 고장이 나면 이 T상 역할을 얘가 대신해 줍니다.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게 어느 상에서 고장이 났는지를 검출해내야 돼. 어느 상에서 고장인가를 검출해내는 놈이 있습니다. 어느 상 고장인지 검출해내는 놈이 누구냐? 셀렉티브, 선택을 합니다. 지락고장이 발생했을 지락고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라운드 딜레이가 필요합니다. 셀렉티브 그라운드 딜레이를 설치를 해서 어느 상에 고장이 났는지를 읽고 이 상은 잘라버리고 T상의 역할을 누가 대신한다? 약간 과부하 걸리겠지만 1회선 쪽에 T상이 같은 역할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전체 선로를 다 안 잘라내고도 운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SGR의 역할이다. 그래서 SGR은 2개 이상의 급전선을 가진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사고에 대한 보호계정기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이 시험 문제 가끔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2번을 보시면 32번은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은 그랬는데 리액터나 콘덴서나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한류 리액터는 용도가 뭐냐? 삼상단락 전류가 생기면 대단히 큰 전류라 그랬죠? 그 전류를 제한하는 리액터가 됩니다. 한류 리액터는. 그 다음에 불로 리액터가 있어요. 불로 또는 병렬 리액터라고 합니다. 병렬 리액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는 페란티 현상을 방지합니다. 페란티 현상 방지. 정규 시간을 이거 안 들으시면 이 문제 풀이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배워보질 않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페란티 현상이 뭐냐면 페란티 현상이라는 것은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페란티 현상이에요. 당연히 평상시라면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보다 높겠죠. 얘가 당연히 높을 건데 이런 페란티 현상이 생기면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긴다. 이걸 방지해야 되겠죠. 왜? 수전단에서 거꾸로 발전기 쪽으로 전압이 역송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발전기가 과열하고 지가 증자작용을 하죠. 전기자 반작용은 증자작용을 하면서 지가 스스로 회전을 해버립니다. 그럼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런 페널티 현상을 방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렬 콘덴서라고 있습니다. 직렬 콘덴서. 콘덴서 편에 가면 직렬 콘덴서가 있습니다. 직렬 콘덴서의 역할은 뭐냐? 얘는 선로, 장거리 성전 선로에 콘덴서를 직렬로 설치해서 전압 강화 보상입니다. 전압 강화 보상. 다음, 병렬 콘덴서가 있습니다. 병렬 콘덴서. 병렬 콘덴서는 우리가 부하와 병렬로 연결해서 얘는 부하의 역류를 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률 계산.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한류 리액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단락전류 제한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네요. 자, 33번을 보겠습니다. 33번. 차단기의 차단 능력이 가장 가벼운 것은 그랬는데, 2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접지 방식을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변압기의 중성점을 직접 대지에 철선이나 동선을 이용해서 접지하는 직접 접지. 변압기의 중성점에다가 저항을 설치하는 저항 접지 방식. 변압기를 델타 연결하고 아예 접지하지 않는 비접지 방식. 그 다음에 중성점에 소호 리액터를 연결하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장이 생겼을 때, 한 상에 고장이 생겼을 때 지락전류가 가장 큰 게 누구냐? 한 상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지락전류가 가장 큰 게 누구냐? 얘가 직접 접지 계통이 가장 큽니다. 가장 적은 건 누구냐? 소호 리액터 접지 계통이다. 그 다음에 전위가 상승됩니다. 얘가 고장나면 나머지 건전한 상, 얘들은 전위가 상승되는데 얘 전위 상승이 가장 적습니다. 얘 전위 상승은 누수 3배 이상으로 가장 큽니다. 가장 크게 전위가 상승됩니다.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그리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유도장애를 보면 유도장애는 얘가 큰 만큼 통신선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지락전류가 큰 만큼 통신선에 장애를 일으키는데 당연히 직접 접지 계통이 유도장애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차단기의 차단 능력이 가벼운 것을 물어봤으니까 차단기의 차단 능력은 차단기의 차단은 뭘 차단하는 거죠? 전류를 차단하는 거니까 전류가 가장 작은 거를 차단할 때 차단기도 책무가 가벼워지겠죠? 전류가 가장 큰 걸 차단할 때 차단기와 책무가 무거워지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문제네요. 가장 가벼운 건 물어봤으니까 무슨 접지 계통? 소호 리액터 접지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지락전류 차단이 가장 가볍다. 차단기의 책무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4번.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3개는 기억을 하고 계셔라. 34번을 좀 보도록 하죠. 송전선로의 평행인 주파수 60Hz의 3상 1회선 송전선이 있다. 일선 지락 때문에 영상전류가 100A가 흐른다. 영상전류가 생기는 것은, 영상분이 생기는 것은 어떨 때만 생긴다? 일선 지락이라든가 이선 지락,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만 영상전류가 생긴다. 자, 영상전류가 100A 흐르고 있다.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유도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는가?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유도 전압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J의 오메가 ML의 3I0로 나타난다. 선생님, 어떨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그냥 방향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자, J의 오메가는 전기 각주파수 2파이 F에다가 전자 유도전압의 크기, 유도의 크기, 전자 유도의 전압의 크기가 얼마 주어졌나요? 상호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라고 했나네요. 그죠? 얘를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데 얘 M의 크기가 얼마로 주어진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0.06이라고 주어졌네요. 그죠? 0.06 곱하기 단위가 상호 인덕턴스의 단위가 0.06 mH/km로 되어 있으니까 1km당에 몇 mH/L로 되어 있으니 얘를 헬리로 바꾸면 10의 몇 성을 곱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3성을 곱해줘야 된다. 1km당의 값이라 그랬으니까 얘들이 km가 주어지면 km를 저 L을 곱해줘야 되는데 걔가 얼마 주어진 거다? 40km가 주어졌다. 곱하기 3 곱하기 영상전류가 100A가 주어졌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전자유도 전압의 크기를 기본 단위로 구할 수 있는데 걔가 1.43 1.43V가 된다.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3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은 중거리 송전선로의 특성은 무슨 회로 다뤄야 하는가 그랬는데, 자, 선로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선로가 예를 들어서 단거리가 있고요, 중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다고 하자. 단거리의 개념은 선로 길이가 약 50km 미만을 단거리라고 하고요. 중거리는 50km에서 약 100km까지를 중거리라고 합니다. 장거리 송전선로는
100km를 넘는 100km 이상을 장거리 송전선로라고 합니다. 근데 단거리 송전선로와 중거리 송전선로, 장거리 송전선로에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이 고장을 해석해야 될 때, 고장을 해석할 때 어떤 선로가 갖고 있는 정수들, 뭐예요? 전기에서의 선로 정수다 그러면 R, L, C, G 값, 이거를 고려해서 고장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단거리 선로면 단거리 짧은 선로이기 때문에 선로의 임피던스 성분만 갖고 고려를 합니다. 임피던스 성분, 선로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성분, 직렬 임피던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R과 L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중거리 송전선로는 R과 L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오차가 커질 수 있으니까 선로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의 XL 또는 오메가 L인 L 값을 당연히 갖고 해석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선로와 대지의 병렬 어드미턴스 성분인 C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RLC를 가지고 계산해라. 장거리 선로는 대지와 선로 병렬로 연결되는 C, 그 다음에 G 값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R, 오메가 L, 그래서 R, L, C, G를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단거리에서는 RL이 집중되어 있는 집중정수회로 해석을 하고, 중거리에서는 RLC가 집중되어 있는 집중정수회로 해석을 하고, 장거리에서는 RLCG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분포정수회로 해석을 합니다. 요거 가지고 문제를 냈네요. 자, 35번. 중거리 송전선로의 특성은 무슨 회로로 다루어야 하는가 그랬는데, 중거리는 RLC가 집중되어 있는 집중정수회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을 보겠습니다. 36번은 전력용 콘덴서의 사용 전압을 2배로 증가시키고자 한다. 이때 정전 용량을 변화시킨답니다. 동일 용량으로 KV, R, 여기에 밑줄 좀 쳐놓으세요. 으로 유지하려면 승합 전의 정전 용량보다 어떻게 변하면 되겠는가 그랬는데, 정전 용량. 자, 우리가 선로에 전압을 인가하고 선로를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 선로에 전하량이 충전되죠. 이렇게 충전 용량이 충전이 됩니다. 그 충전 용량은 단상이다 그러면 선이 한 가닥이다, 또는 단상 2선이다 그러면 충전 용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2에다가 전압 2에다가 대지와 C에 의해서 충전되는 충전 전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3상이다, 3상, 선이 세 가닥이다 그러면 3상에 충전되는 충전 용량을 구하면, 3상의 충전 용량을 구할 때는 세 가닥을 다 곱해줍니다. 2에 IC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상이다, 3상이다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단상으로 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단상으로 해석을 하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충전 전류의 크기가 오메가 C2거든요. 그러면 오메가 C이니까 얘는 다시 풀면 오메가 C2가 두 개 있으니 자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상에서는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 같다고 보는 거죠. 단상에서는 성간전압이 상전압이 같으니 얘를 V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풀이에서도 Q는 그래서 오메가 CV 자승이다. 여기서 C를 구해라. C를 구하면 오메가 V 자승분의 뭐가 되죠? Q가 됩니다. 이 C와 전압과의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얘들을 그냥 상수로 둬버리고, C1은 어떻게 되죠? V1의 자승에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하는 관계 있네, 그죠? 그랬는데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사용 전압을 2배로 했답니다. 얘를 V2를 2배로 했다니까 얘를 이렇게 또 비례식을 세웁니다. C2 새로운 정전량을 한번 구해봐라. 새로운 정전량을 구할 때는 전압 V2의 자승에 반비례할 것이다. 근데 얘가 V1에 비해서 몇 배가 됐다고? 2배가 됐다 했으니까 이 V1의 자승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얘를 번분수로 풀면 4분의 1이 되는 건가요? 4분의 1이 되네. 그래서 4분의 1 C1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거고요. 넘어가면서 4분의 1 C1이 됐겠네. 4분의 1로 감소된 거죠. 4분의 1로 증가되는 건 아니지. C2는 4분의 1이 됐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 4번이 되겠고요. 37번을 보죠. 37번.
발전기의 단락비가 작은 경우의 현상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는데 발전기의 단락비가 뭐냐? 발전기의 단락비를 우리가 KS라고 하죠. K라고 한다면 단락비는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기기 시간에 기기 어디서 동영상을 보셨든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든 단락비 KS는 삼상 단락 시 전격 전류를 유기하는데 또는 만드는데 유기하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 뭐 IF2-라고 하겠습니다. 계좌니까 필드 전류 IF2- 전격 전압을 유기하는 데 필요한 뭐 계좌 전류라고 하겠습니다. 계좌 전류 IF1-다. 이렇게 배웠든 아니면 KS라는 놈은 전격 전류에 대한 고장 전류의 비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써보면 전격 전류에 대한 고장 전류는 선로가 갖고 있든 변압기가 갖고 있든 퍼센트 임선스 분의 100에 뭘로 쓸 수 있다? IN으로도 쓸 수 있다. 얘를 다시 쓰면 서로 지워주면서 퍼센트 Z분의 KS는 지금 KS 풀고 있습니다. 단락비 100이다. 얘를 보기 싫으니까 100으로 나누면 뭐가 되죠? PU, 퍼센트법이 PU법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Z PU분의 1이다. 그러면서 단락비 KS는 임피던스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라는 관계에 있다. 이게 중요하죠. 단락비는 뭐와 반비라는 관계에 있다? 임피던스와 반비라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 발전기를 감을 때 수차기냐, 수차에 사용하는 거냐, 동기계냐, 동기기. 화력발전소 등에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 사용하는 동기계냐, 이게 원통기냐 아니면 철이 잔뜩 있는 돌극기냐에 따라서 자, 원통기, 동기계라 했으니까 동이 많다. 그럼 단락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거죠. 다음에 우리가 돌극기, 수차에 사용하는 철이 많으면 임선스는 작은 상태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단락비를 크게 하려면 임선스를 작게 하고 단락비를 작게 하려면 임선스를 크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발전기의 단락비가 작답니다. 얘가 작은 경우에는 임선스가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임선스가 큽니다. 아, 임선스가 크다는 건 알았다. 단락비가 작으면 임선스는 크구나. 임선스가 크면 계통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거지. 3번에 보면 전압변동률이 커진다? 전압변동률이 커지는지 한번 볼까요? 전압변동률 입시로는 우리가 기기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에 사인 세타로 배웠다. 퍼센트 R이라든가 퍼센트 X는 뭐야? 결국 퍼센트 Z는 퍼센트 R 플러스 J의 퍼센트 X 값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크면 임피던스가 큰 기계잖아. 임피던스가 큰 기계는 얘들이 크다 그랬으니까 얘들이 커진다는 얘기는 전압 변동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는 얘기지. 그죠? 전압 변동이 크다. 근데 여기서는 보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압 변동이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37번이죠. 37번. 전압 변동이 커진다. 옳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맞네. 그죠? 단락비가 작으면 임선스가 크고 퍼센트 임선스가 큰 거지. 퍼센트 임선스가 크면 전압 변동률이 당연히 커지더라.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3회는. 어찌됐든 전력에서 과락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떨어지신 분들은. 합격하시는 분들은 뭐 갈락갈락에 붙었을 거고 12개, 8개 관심이 맞았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8번을 보시면 송전선로의 일선지락 시에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가장 적은 접지 방식은 했는데 아까 해드렸던 문제예요. 그죠? 전압 상승이 가장 작은 거는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38번은 그래서 답이 1번이라고 보고요. 3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은 배전선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 손실식 아까 했었죠? 왜? 전력 손실률 말고 손실만 갖고 보자 이거야. 손실만 갖고 보면 손실은 3상이다 그러면 3I 자승 R이다.
그럼 이걸 다시 써보면 3에다가 i라는 놈은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p의 자승의 r이네요. 그죠? 이걸 다시 좀 정리하면 루트 3의 자승이면 3, 3 날라가겠네. 그죠? 그럼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p의 자승이네. p의 자승 들어가고 r은 노 단면적 a분의 길이 l이다. 이게 전력 손실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손실을 경감하고 싶답니다. 얘를 경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배전선의 전압을 높여주면 반비례하니까 작아지겠네요. 역률을 계산하면 되겠네. 그죠? 콘덴서를 설치해야 역률이 개선되는 거죠? 3번 맞고.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전류 밀도를 감소시킨다? 전류 밀도. 전류의 밀도, 전류를 감소시키면 전력 손실이 감소되는 거죠.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1번 같은 경우 누전 차단기 설치한다? 누전 차단기하고 전력 손실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건 아니죠. 누전 차단기 왜 다는 거야? 누전이 됐을 때 사람이 감전하면 위해를 당할 수 있으니 뭐 하는 거야? 누전 차단기를 달아서 뭐 한다? 어떤 선로를 끊어낸다. 이런 게 누전 차단기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 몇 mA짜리 설치하냐면 30mA짜리. 전격 감도 차단 시간은 0.03초짜리 누전 차단기를 우리 주택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설치하고 있다. 그 누전 차단기는 감전 방지지 결코 요거에 대한 거는 아니다. 전력 손실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고요. 40번 마지막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은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댐이라는 것은 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저수지가 있고 여기에 파이프 받고 여기에다 치수 탑을 세우고 치수 구를 만들어서 물량을 조절하고요. 얘가 수압관로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있어? 이게 조합수조가 있고 수압관이 있고 터반이 있고 그다음에 발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기부터 보시면 1번 수로가 있다. 수로. 이거 수로잖아요. 그죠? 수로. 압력 수로. 그다음에 수조가 필요합니다. 조합수조가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어떤 부하가 갑자기 탁 차단됐을 때 물이 거꾸로 역류하는데 얘가 이 많은 양의 물을, 저수지에 많은 양의 물을 밀고 올라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요게 출렁출렁 하면서 그 흡수되는 양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기에 워터 햄머링이라는 게 생겨서 이 관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햄머처럼 물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수압관을 막 텅텅텅 때려버리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조합수조라는 걸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수구, 물 받아야 되니까 치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물을 떨어뜨려서 터빈을 돌리고 나면 물을 방수로 버려버리면 되는 거죠. 이 방수로 버리면 되는데 여기 흡출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요게 흡출관이거든요. 요게 흡출관인데 그럼 다 설비가 다 아니냐? 요 흡출관은 발전 설비가 아니야. 아시겠죠? 댐의 발전 설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방수로 버리는 낙차를 조금 더 이용하려고 있는 데도 있고 이건 없는 데도 있어요. 발전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흡출관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전기기사 3의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전력공학이 상당히 좀 어려웠으니까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거 버릴 거를 조금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